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붙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간밤에는 또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결정, 금리 인하 이제 속도가 더 늦춰지겠다. 오히려 금리 인상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는데 미국에서 이런 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욕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함께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여기에도 내성이 생긴 듯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 후반 목요일 시장인데 시초가 대비해서 양 시장은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오를 시장을 이끄나 봤더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관련주로 또 수혜주로 얽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는 재건주가 아닐까 싶은데 건설기계, 건설 쪽으로 시장을 좀 이끄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석가리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 이슈 있어도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종목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전략 오늘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네. 자, 트럼프 이야기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 관세, 상호 관세 관련된 이야기 곧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지금 실적 시즌,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나 업종, 또 토픽은 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늘도 이슈 브리핑 싱크풀을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나 주요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주, 건설기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방산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실제로 전쟁이 끝날 것인가, 많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도 SG를 함께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때마침 이렇게 이슈가 나오네요. 이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거의 투자자들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진짜 끝나는가 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퓨리오사 AI,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리벨리온이라는 AI 칩 스타트업 역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양대 산맥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AI 칩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러면서 리벨리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시장의 움직임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력과 전력 설비 계속해서 이렇게 AI에 수혜주는 이 전력 설비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요. 관세 이야기, 상호 관세 이야기가 곧 나올 텐데 여기에서 자동차나 제약, 의약품을 빠질 수도 있다. 상호 관세에서 이게 자동차, 제약 쪽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가 잘 가고 있고 이러면서 동반해서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2차 전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오늘 함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잘 갔던 조선주들은 오늘은 어쨌든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 시스템은 계속 갑니다. 한화 오션도 계속 가고 있고요. 하나그룹 관련주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풍력, 유리기판 이런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방사는 오늘도 괜찮은 모습, 그리고 증권, 넥스트 대체거래소가 또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증권주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트럼프가 결국에는 칼을 꺼냈습니다. 전쟁 끝내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밤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도 통화를 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연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뭔가 종전 협상을 이끌어 나갈 그런 움직임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종전 협상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라고 하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생산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인공지능, 강달러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우디에서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3자 회담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뭐 멀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역시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이런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고요.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이번 주에 14일에서 독일에서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펜스 부통령과 그리고 국무장관이 여기에 가는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와 뭔가 얘기를 나눌 것이다. 뭔가 시간이라든지 협상에 대한 카드들을 아마 상의를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에 대한 밑그림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끝날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건설주들, 건설 기계주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지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급등했고 관심을 많이 보였던 투자자분들이 그랬던 종목이 바로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19% 넘는 시원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프라 건설에 굉장히 그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북미와 유럽 쪽에 수출하는 곳이 바로 전진건설 로봇이거든요. 오늘도 어제 대비해서 10,000원 상승하면서 67,400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 이에 대한 부분 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오늘 장중에 2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업황은 전반적으로 침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은 선방해서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호평을 더 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니까 주가가 튈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6거래 연속 상승하는데 이쪽은 해외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인도, 브라질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관련주인데요. 여기가 모듈러 주택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고 블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조립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주택도 이런 형태로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 모듈러 주택인데요. 실제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모듈러 주택을 지금 대거 요청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범양건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현지 그리고 정부 기업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대표적인 관련주이고요. 현지 시장에서 8%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주 대부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언급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입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상호관세 이야기죠. 상호관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좀 미뤄지고 있는데 원래는 뭐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상호관세 이야기 나올 거다 이야기 나왔다가 또 하루가 늦춰지고 이러면서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13일에 미국 시간으로 13일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전에 상호관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백악관에서 일단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카드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이 늦춰지는 거 보면 뭘 넣고 뭘 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포함될 수도 있다,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 상호관세에서 자동차나 제약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냐 하면 미국의 하원 의장, 공화당 소속의 존슨 하원 의장이 지금 여러 가지 백악관이 다르게 대응할 부분이 있는데 4개 정도 분야가 있답니다. 근데 그 안에 자동차와 제약, 의약품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뭐 가능성은 있는데 확신하진 못한다. 뭐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보면 어쨌든 언급이 나왔다는 거겠죠. 이걸 꼭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것들이 자동차 제약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모처럼 만에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는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빠질지 자동차, 의약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업종들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상호관세 이야기 오늘 내일 정도의 트럼프의 입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자동차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의학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리스크가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정리해놨고요. 개별 이슈 종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9을 조금 더 부각하면서 전략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전기 SUV입니다.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관세 충격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요.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EV9에 비해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기아도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신차 티저를 대거 공개할 예정이고 이달 말에 스페인 기아 EV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부품주 중에는 현대모비스 1% 반등세 나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섹터 중에는 신약 개발 한미약품이 워낙 이제 수출할 수 있을 때 관세 때리지 않으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잘 타고 있는데 오늘은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의 수주 경쟁력이 빛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어제도 뜨거웠던 이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리벨리온이라는 기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한다는 논의 어제 이슈가 나온 다음에 오늘도 역시 상한가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벤처캐피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 AI의 지분 거의 10% 정도 가지고 있다니까 만약에 인수가 되면 DSC 인베스트먼트도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지금 퓨리오사 AI가 몸값, 시장의 가치를 정도는 8천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시리즈 C 브릿지 투자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한 8천억 원 정도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천억 원 깔고 시작하면서 M&A 만약에 메타가 기술 검증을 하고 있다는데 인수하게 되면 그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1조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딥시크발 AI 칩과 관련된 AI 판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개발하는 AI 칩도 충분히 쓸만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또 다른 스타트업 뭐가 있을까? 양대 산맥으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또 있답니다. 해외에서도 이 퓨리오사 AI M&A 이슈가 나올 때 이 리벨리온도 역시 여러 회사들과 접촉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시장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리벨리온 관련주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직접 M&A를 통해서 메타에 팔릴 수가 있는 상황,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리벨리온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리벨리온은 지금 SK 계열의 스타트업 사피온과 합병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내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준비하고 있다는데 뭐 해외 시장 상장도 고려를 했다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코스피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과연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한번 관련해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 퓨리오사 AI와 리벨리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에 투자한 이력이 있거나 함께 협력한 기업이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22% 넘는 급등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에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라는 게 부각이 된 상황이고요.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현재 8% 넘는 급등세에 어제에 이어서 추세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와 함께 협력한 기업은 4x4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의 화질 개선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6,56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벨리온 앞서서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 리벨리온사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5나노 공정을 통해서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주로 묶였고요. SV 인베스트먼트도 리벨리온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데 오늘은 상승했으나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8%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장에 대응할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온 라이브는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신 시청자님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그 해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규장이 개장하기 전에는 투자분들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괜찮은 시장인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거래일 CPI가 네. 10시였나요? 11시 경쯤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증시도 이제 소폭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줬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일 미증시가 또 혼조세이기도 했었고 그나마 나스닥 종합지수가 강보합권대에서 네.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우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미증시에서도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관련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오긴 했었으나 지난해 1월 달에 LA 또 산불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깜짝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이제 됐기 때문에 다음 또 이제 CPI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3월 FOMC에서 금리 이제 인하로 가느냐, 동결로 가느냐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강보합권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증시 자체가 지금 세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연달아서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도 시장 흐름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도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단의 이제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오늘 증시 움직임 코스피 시장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움직임 보면은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이런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부가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가 약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이벤트가 좀 어느 정도 시장에 계속 내성이 생기고 또 EU 쪽에서도 원래는 보복 관세 준비하겠다라고 하다가 협상 의지를 또 밝히기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관세 전쟁이 그 주요국 간의 보복 관세 형태로 격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시장 환경을 좀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약간의 좀 실마리들 이런 부분들을 시장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이런 전쟁에 대한 그 종전 가능성까지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한층 더 좀 우호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같이 함께 좀 요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러한 움직임은 오후장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연기금의 수급이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역시나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시현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서명에서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그게 바이오랑 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철강 관세 같은 경우에도 12일이 발효 날인데 원래는 4일이었는데 12일로 이렇게 유예를 한 것 좀 뒤로 미뤄진 것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이 협상의 여지를 더 열어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가운데서도 오늘 눈에 띄는 섹터가 정말 딱 있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기 전부터 좀 이슈가 됐던 그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역시나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발언 중에 하나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정말 강하게 움직임이 엄청 나오고 강합니다.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이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는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다. 아마 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의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전이 될 수 있다면 대화를 할 여지는 있다라고서 네.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직접 전화를 하게 된 거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각각 또 전화를 했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 쪽에서 이런 종전 구상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미넨 안보 그 회의에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럽의 이제 국가들의
미국의 그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쪽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켜야 된다. 그럼 뭐가 맞는 거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미국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 게 더 이득이 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켜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막대한 자원들 히토류나 이런 자원들을 미국의 보상을 받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면 당연히 후자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막대한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자원들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막대한 비용들이 그 투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들을 다시금 걷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방안 중 하나가 사실 종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이번에 이제 14일에서 16일 사이,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슈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즉각 이제 종전 관련해서 합의가 시작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강렬하게 시세 흐름들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키스 켈로그 특사가 미넨 안보회의에 이어서 다음 주 20일 경에는 우크라이나까지 또 직접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일단 시세를 한번 강력하게 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 구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이 최근 이제 들어오는 이슈, 그러니까 일정 중에서는 아마 가장 큰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들 중에서 시장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그런 기업들이 거의 이제 중장비 기업들 위주로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만드는 기업이고 현대 에버다임은 드릴 크레인 그리고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도저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오늘 중장비 기업들이 강했고 그 다음에 좀 이어서 거론이 되는 게 샌드위치 모듈러 주택을 만들거나 데크 플레이트를 만드는 SY 스틸텍이라든지 또한 SG 같은 경우에도 그 도로에 들어가는 아스콘을 또 개발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 사업 쪽에 관련 또 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대거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오늘 시장에서 시멘트와 철도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점점 확산되는군요. 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일단은 오늘은 강했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을 감안해보면 오늘 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내지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일 내에 매도를 하고서 나오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추가 움직임 나오면 그때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한 만큼 매도 물량이 언제 출회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빠른 순환매 속에서 오늘 뭐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저희 두 번째 테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저희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신 분 계셔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독하구만 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화학주가 바닥에서 반등하는데 찐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대요. 이제 화학주가 어쨌든 계속 좀 길게 조정을 받고 업황 자체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은데 화학주 지금 바닥일까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찐바닥이라고 싶으면 또 내려가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더 나와주면 그때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업황에 대해서 회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슈로는요. 전력기기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전력망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도 오늘 움직임이 일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차치하더라도 최근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이제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또 전기차도 지금 계속 뭐 여러 국가들도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LS 일렉트릭이 지금 10% 넘는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제일 일렉트릭 거기다가 효성중공업까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력기기 관련 주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 부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섹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도 올라가고 자동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관세 부과 리스크 영향을 좀 받았었던 종목들이 오늘 반등세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전력기기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관세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를 또 긍정적인 호재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에 노후화된 그런 전력망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교체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그 공급, 그러니까 쇼티지가 지금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움직임이 작년 상반기에도 강했지만 올 상반기에도 다시금 그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서 시세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중저압 변압기 수출이 거의 한 80% 정도 넘는 규모가 미국 쪽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고 사실 국내보다도 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전력기기 쪽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추세 상승이 아직 더 나올 여력이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 계속 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거진 다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전력 자금률 자체가 20%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수입이 필수적이라서 오히려 그런 수혜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섹터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용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만 고려하시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뭐 수출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또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관세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력기기의 설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중심의 그러한 정책이 우리나라 전력기기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섹터는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그룹주입니다. 네, 하나그룹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그룹주는 네. 트럼프 2.0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가상화폐부터 시작해서 방산, 조선까지 모두 다 지금 수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시스템도 지금 급등세가 네. 대략적으로 한 14%대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 나왔고 심지어는 지주사인 하나까지도 오늘 추가적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그룹주가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방산 쪽의 그런 협력 가능성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지주사까지 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하나까지도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오늘 이제 하나생명, 네. 하나투자증권 이런 금융 쪽 종목들까지도 같이 함께 수혜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분산되어 있었던 하나오션의 지분 역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지금 일원화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룹 내에 그런 이제 좀 견고화된 그런 이제 지배 구조까지도 갖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흐름들은 하나 그룹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상으로 유효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같은 사이클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랑 비슷하냐면 이전에 2차 전지 때 포스코 그룹주들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때 흐름이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런 포스코 그룹주들, 그러니까 그룹주들이 움직임 나왔을 때 그때 그룹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삼형제 지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또 이 거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올해만 한화그룹 전체적으로 24조가 늘어나면서 그룹사의 시총이 6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모멘텀을 받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공약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걸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일단은 14일에서 16일 일정 있고요. 또 다음 주 20일에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키스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 방문하는 일정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SY를 가지고 왔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지금까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SY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흐름이 조금 저조하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SY 스틸텍 쪽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재건주로 부각을 시키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도 참석한 이력이 있고 MOU를 실질적으로 체결한 그런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회사 쪽의 수혜가 오히려 자회사 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세 탄력이 나온 거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Y 쪽에서는요 모듈러 주택도 만들고 샌드위치 패널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듈러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했을 때 선수들 숙소로도 빠르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에서 가장 좀 빠른 건 이런 건물을 빨리 이제 지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그쵸. 관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듈러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Y를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행히 주가가 여기서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지금 변동성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일단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들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당일 위주로, 이건 제가 당일 손절가 짧게 잡아드릴게요. 당일 위주로 대응한다 하신다면은 그냥 4,400원 짧게 대응하시고 이탈한다면은 매도했다가 재공략하시는 쪽으로 네네. 진행하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달 전고점 구간대가 5,0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대까지 한 번 더 시세 나와주는지 흐름 보면서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SY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히토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We're telling Ukraine they have very valuable rare earth. We want what we put up to go in terms of a guarantee. We want a guarantee. We're handing them money hand over fist. We're giving them equipment. So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말했죠. 도대체 히토류가 뭐길래 트럼프는 이렇게 신경 쓰는 걸까요? 히토류는 17가지 희귀 원소로 구성된 광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처럼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1700년대부터 그렇게 불렸을 뿐이죠. 종종 산업의 비타민 혹은 산업의 향신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히토류 원소는 흔하지만 처리와 분해, 정제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오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히토류 원소 정제는 소수의 장소에 집중되어 있죠. 히토류 원소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술적 응용 분야에 사용되는데요. 고성능 합금을 포함해서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 터빈, 심지어는 전투기와 미사일에도 들어갑니다. 즉, 히토류 없이는 첨단 산업과 국방 기술이 마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히토류 광산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된 히토류와 자석 생산량은 90% 이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히토류를 경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걸까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히토류 내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죠.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위해 히토류 채굴과 가공에 나선다면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 보상으로 히토류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히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군사력, 그리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자원인 것이죠. 앞으로도 히토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히토류는 필수적이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작지만 강력한 원소, 히토류, 우리가 사용하는 미래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자원이랍니다. 자, 이 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관세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코스피는 지금 0.8%대까지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 시장 쪽의 출발 상황도 확인을 해볼까요? 중국 시장,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어제 다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일단은 좀 쉬어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최근에 홍콩 시장이 굉장히 좋네요.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도 0.4%, 어제 2%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 탄력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 쪽에서는 이런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상승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일단은 오늘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러면은 조선도 가고 방산도 가고 다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미국이 조정받고 미국이 정체를 보이는데 한국이 올라간다고요? 계속 올라가네요. 예, 코스닥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 특히 코스닥이 먼저 딱 주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네. 그러다 많이 보니까 떨어져서 올라가는 건가요? 코스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네. 일단 작년에 그러니까 요즘 많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고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앞에 뭘 뺐습니다. 고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우 고생한 걸.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과 함께 네. 거기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히 초토화됐던 부분들이죠. 네네,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좀 가벼운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고 게다가 또 그러면 그냥 가만히는 코스피는 섭섭하지 그러면서 또 분위기가 같이 맞춰가는 이런 현상들 네. 이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거고 특히 코스닥이 먼저 121선을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주춤하긴 한데 그 이후에도 후속적인 변화가 이제 코스피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가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슨 섹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섹터에 대한 강렬한 매매 욕구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성장주 쪽에 나오는 로봇부터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강하게 붙었다가 이번 주에는 또 그냥 좀 주춤하죠. 다시 또 조선 방산으로 붙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르면 또 K증시답게 또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럼 추세가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라고 볼 때는 제가 강했던 종목의 추세를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오늘 또 올라갑니다.
그러게 어제 네. 쉬더니 또 올라가네요. 예, 단기 추세 안 무너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그러면 약간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성장 테마주가 확 꺾였습니다.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남아 있다가 결론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말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올해는 한국장 해야 된다. 미국장 줄이시고 네, 네. 예, 한국장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빠졌다가 음. 이제 거기서 조금 뭔가 모멘텀만 살아나면은 의차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 이거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지금이라도 한국장을 챙겨야 돼.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 챙겨가면서 약간 미국 비중보다는 한국 쪽을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매매가 적어도 상반기, 네,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추석 정도. 예, 추석까지 보시는 거예요, 벌써? 추석에는 이번에도 또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네요. 앵커님도 연휴가 가시고 기니까. 예, 어디 가실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돈 많이 버시고 네. 예, 그렇게 가야 그 되겠죠. 사이에 그럼 저희가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자 시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연초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네. 코스닥이 작년에 저희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였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는 1위를 지키다가 약간 내려와서 지금 2위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닥 상승률이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진짜 이제 바닥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지금 막 트럼프가 관세를 뭐 매기겠다 이러고 있는데도 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네. 또 연기금도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네네. 특히 연기금이 왜 지금 주식을 살까? 그러니까 진짜 예. 바닥 잡아주는 거예요? 예, 연기금이 보통 보게 되면 연기금의 플레이는 저희가 얘기할 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더 이상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또 성장의 논리보다도 네네. 약간 바닥의 논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쯤 됐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바텀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질 확률보다 일단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연기금이 좀 전방위적으로 들어오죠. 연기금이 작년 12월 달부터 꾸준히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근데 작년 한 이제 시장은 좀 엉망이었어도 작년 한 12월, 15월부터 한 연말까지 계속 꾸준히 사기 시작했고 1월 달도 그러고 2월 달도 여전히 보게 되면 매수 주체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있다. 지금 현재 코스피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86배, 87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많이 한국의 내려갔네요, 진짜. 예, 그런 쪽에서 바닥을 만드는 조건, 네. 쪽은 0.9배 밑에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어지는 변화고 이제 그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연기금이 매도할 때를 또 타임을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데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빠졌으니까 또 나오는 변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관세에 대해서 오늘도 또 지금 뭐 행정명령 한다고 그러죠? 네, 예. 상호관세 이야기 나올 거라고 지금 막 예고를 하던데. 네, 이제는 상호 관세가 아니라 상호 무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확장시켰어요. 그러게요. 네, 관세를 때리는 거는 상호 무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입장 쪽에서 우리 미국에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갔지,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쪽으로 이제 도장 깨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바꿔와야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도 대미 흑자국 쪽에서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8위 정도일 때 저희도 당연히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날아오는데 한국은 날아오긴 하겠지만 지금 협상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뭐 네, 정치적인 비어 있습니다. 공백 아직 일단 상태. 예. 네. 그렇게 멋지네요. 공백 상태.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청구서를 줘야 되는데 누구랑 협상할 권리가 있는 쪽까지 본다 그러면 한 4월, 네. 5월 이런 쪽까지 좀 연장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쪽에 약간 좀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뭔가 이 정치적인 이 공백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측면도 높고 네. 근데 들어오긴 들어올 겁니다. 네. 근데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른 흐름들이고 게다가 또 요즘 보다 보니까 일단 뭐 저 무역 흑자국인데 저 밑에 쪽에서 이제 호주 같은 경우 네. 호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잘 보니까 우리 일본도 그랬고 지난번에 이시바 총리랑 같이 정상회담 했을 때도 그랬고 네네. 먼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딱 만나서 면담할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쫙 하고 우리가 할 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협상의 다 줄게. 기술이죠. 예, 네, 이러면서. 줄 테니까 네. 잠깐 너무 그러지 하지 세게 마라고 하지 하는 말자. 쪽으로. 예, 그런 쪽으로 나가는 쪽 호주나 일본 쪽에서 본 경험을 봤을 때는 저도 일단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방위비부터 이제 좀 얘기할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 그쵸. 것들을 좀 먼저 살살살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게 그쵸. 보는데 아마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FTA가 저희는 미국하고 그쵸.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관세로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요거를 또 개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약간 또 깜짝 놀랄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개정하는데 시간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차라리 끌어야 돼요.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 이후까지 가서 약간 좀 힘이 없을 때까지 그때 끌어내서 질질 끌어야 되나요? 네, 그게 더 우리는?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상황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너무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공포보다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카드도 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관세 뭐 겁은 우리가 뭐 긴장을 하고 했지만 뭐 계속 우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은 이게 어쨌든 협상 카드다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연기금의 스탠스도 그렇고 우리 시장의 내성도 생겼고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바닥은 확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코스피 2,500 이하로는 그 이하로는 너무 낮다, 너무 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의 또 변수가 오늘 새벽에 좀 나왔어요. CPI 보셨죠? CPI 발표된 거 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 또 3%대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늦춰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동안 성장주 잘 갔던 게 멈춘 게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가 늦춰질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성장주가 상승이 좀 멈췄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닥이 최근에 좀 잘 달리다가 네네. 약간 멈칫했던 분위기는 그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4.5 이탈해서 한 4.4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반딱 또 이제 120선 이상으로 네네. 올라갔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4.6대까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4.5 넘어서 4.6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동력을 살짝 잃는 거죠. 예, 그래서 성장주 특히 미국에서도 러셀 2000 지수 보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만 0.9%대.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또 섹터별로 보게 되면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오늘 양자는 좀 양호하지만 나머지 섹터들은 또 다 두루룩 밀려버리는 분위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영향을 그대로 받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겠죠. 네, 먼저 움직였다가 눈치 보고 좀 올라와서 눈치 보고 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안 좋으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네라고 네네.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현상.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는 맞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스토리가 아직까지는 꺾이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언제든지 불신은 또 자극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네네. 보시되 이제 문제는 물가 같아요. 네, 물가를 보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연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행정부 쪽에서 그렇고 둘 다 연준은 일단 딱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행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탠스를 지키겠다. 그게 당연히 미국에 나갈 기조겠죠. 그렇죠. 근데 행정부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해서 뭐 연준의장 들어와봐 그래서 아무리 협의를 한다고 하고 네. 뭐 어떤 저 임기가 언제지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굳건한 상황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물가를 자극시킬 만한 요인들을 그렇게 크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조정이 거죠. 될까요? 어쨌든 관세 때리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더 올라간다라는 건 그렇죠.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관세에 대해 그러면서 요즘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 늦춰지고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수위보다 낮아지고 그런 거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노려야 되겠죠. 네네. 우리는 내가 관세 때린다고 그러는데 안 때리면 또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해놓고 실리는 그러면 가장 피해가 없을 쪽, 그리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쪽, 그런 쪽으로만 싹싹싹 바뀌어가는데 특히 저런 쪽 있죠. 이번에 CPI 쪽에서 보게 되면은 물가가 뭐 당연히 이제 주거비는 계속 올라가는 쪽인데 그 가정용 식품 쪽으로 보게 되면 달걀이 왔어요 이거 예. 달걀이 안 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요? 예, 거기가 15%가 올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 달걀 품귀 상태 조리독감 때문에 한번 몇백만 마리를 또 이제 가엾은 치킨들을 예, 또 매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못 살아난 거죠 공급망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작은 요인까지도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소비재 쪽 이쪽은 직접적으로 못 건드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 쪽에서 그런 무편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쉽게 못 건드릴 가능성이 이제 CPI 3%대입니다. 그러면 그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물가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물가 안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슬슬 봐야 되겠지만은 예, 소비자는 쉽게 못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식품주 같은 것들도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업체들 관세 약간 걱정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그 투자 아이디어는 그렇고요. 투자 체크해야 되겠지만 거기다 뭐 화장품 같은 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이런거나 아니면 이게 뭐 필수 소비재인지 뭐 경기 소비재인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은 그런 쪽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래도 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지금 뭐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선방산 지난주에는 로봇 AI 올랐다가 이번 주에 조선방산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뭐 트럼프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을 지금 잘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조선방산이 이번 주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조선 너무 뜨거우니까 네. 조선이 지금 막 폭풍 랠리를 보여주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조선하게 되면은 조선 쪽은 우리 앵커님이 전문가시잖아요. 제가요? 네. H모 종목 가지고 뭐 말도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시니까 좀 예. 네, 그래서 네. 제가요? 예, 조선 네. 지금 투자 추경매수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게 계속 갈까? 지금 막 일각에서는 네. 시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다. 조선 치고는 막 몇 년 전에 2차 전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오션은 오늘도 올라요. 안 빠지네요. 네네. 예, 안 빠지는데 2차 전지가 뭐 주가가 이렇게 쭉 급등하게 되면 다 예전에 2차 전지 현상을 갖다 붙이는데 그거 말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예, 2차 전지 쪽은 일단은 보여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보다 실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더 많이 끌고 왔죠. 그렇죠. 주가 올려놓고 거기에 맞출 거다 이런 이 논리였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꿈이 더 많이 커졌다고 네네.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은 지금 현재는 꿈이라기보다 실적 방향성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독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실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게 기반에 맞춰서 네. 또 수급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예전에 2차 전지 갈 때는 그 고점으로 막 치고 갈 때 기관하고 개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저희가 막 안달이 났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주도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수급의 쪽이고 차이가 있네요.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뭐죠? 유사한 점은 일단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나 뭐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둘 다 모두 미국 쪽의 해군 쪽 MRO. 예, MR을 이제 받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부분들인데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MRO 쪽은 그렇게 수익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별로다. 네, 근데 고생만 그거-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미국이랑 손잡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지정학적 쪽으로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수리하러 미국 군함이 저기 뭐 통영이나 네. 거제 딱 거제에 정박해 왔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아. 예. 아니면 중국이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쪽. 네, 긴장하게 돼요, 둘 다. 음. 이쪽에서. 원래 뭐 오키나와 정도까지만 온다고 일본 쪽으로 온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날 텐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여기서 정박하느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괜히 딴짓했다가 뭔가 이상한 짓, 좀 이상하게 조금 꼬여간다 그러면은 미국이 벌떡 일어나겠죠. 그렇죠.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입장적으로는 약간 방위선을 한국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위로 상향시켰다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조선에 대한 가치를 더 부각시키고 미국이 못하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 이게 더 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면은 2차 전지의 느낌이 살짝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실적 기조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는데 네. 이렇게 오버할 때는 제 느낌으로는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수익 실현하고 네,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조선 또 같은 조정 경우도 나올 때 다시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앵커님 언제 파나만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파는 게 아니라 네. 줄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네, 예. 수익을 실현하자 어느 정도.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방산도 실적 기반에서 잘 가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계엄이나 이런 때 조정받았을 때가 오히려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예. 추가적으로 더 상승 탄력이 실적 기반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조선방산을 지금 사시 못하시면 따라잡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턴을 지금 턴이 빨빨 돌아가니까 네. 다음 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턴에서 고민이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관세 이야기 나오니까 관세에서 자유로운 관세를 피해를 덜 받을 뭐 최근에 갔던 엔터나 뭐 이런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시장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닥 잡고 올라간다고 하면 반도체나 이런 것도 그냥 아니면 오늘같이 자동차 같은 거 네. 이런 걸 사서 길게 끌고 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자동차는 그냥 약간
불확실성 해소 그런 느낌이겠죠. 네, 약간 좀 안도. 예, 자동차는 약간 내구재, 소비재 쪽의 느낌이 납니다. 네네. 가뜩이나 지금 어떤 알루미늄 철강에 관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다 또 관세를 때린다. 부담되겠죠. 그쵸, 미국 그쵸.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잠깐 형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머스크가 네. 뒤에 계시다 보니까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이쪽은 제외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건 좀 예외로 하고 아니면 여기서- 전통 반도체 아니면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던 뭐 전력 설비 네. 아니면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아예 관세에서 좀 자유롭자 아주 편안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될지. 포인트 딱 하나만 잡아보겠습니다. 뭘까요? 예, 일단은 출발은 저희가 시장이 움직였을 때 AI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그 모멘텀이 꺾였냐? 미국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만의 이제 독특한 AI 쪽이 지금 글로벌 패권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지금 지금 오픈 AI를 필두로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돈을 뭐 네, 투자 200조인가 예. 투자한대요. 300 300조? 예, 300조, 뭐 프랑스도 뭐 160조 뭐 이런 식으로 또 중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고 패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국이 잘할 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끼어들어서 수혜를 받을 건 뭘까 생각하게 뭘까요? 되면 하드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예, HBM은 당연히 말도 많고 탈도 네. 많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쪽에 중심이 되는 거 아마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도 이제 드디어 턴하기 시작. 삼성전자가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은 네. 하이닉스가 이제 HBM3 이쪽으로 엔비디아 쪽으로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속 증설하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달래요. 그쪽은 다 부트아웃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잠깐만 우리도 HBM 필요한데 뭐 중국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에이직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필요한 거는 그럼 어디 주문을 할까요? 삼성전자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막 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저 완전 고사양 칩 아니더라도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쪽이 품절 솔드아웃 돼가지고 이쪽이 그러니까 맛집인데 줄을 1시간씩 서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 가서 안 먹고 옆집인데 우리 비슷한데. 네, 우리 많이 따라했어요. 레시피 많이 따라했으니까 우리 쪽은 10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그런 관점 쪽으로 아. 보게 되면 삼성도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AI 하드웨어 쪽과 또 이제 가속기라고 그러죠. 그런 쪽에서 하이퍼먼스 HPC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쪽 이수페타시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예, 계속 오늘 또 확장세로 가요 이스페타 시스템. 예. 예, 잘 가라. 네, 이런 느낌으로 예, 계속 가줘라. 네. 예, 또 두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드웨어 쪽 들어가는 쪽과 게다가 또 제가 보기에는 전선 전력 설비. 이거는 뭐 무슨 딥시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가성비가 낮은 AI가 아니면 또 어떤 AI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력 설비는 늘을 수밖에 어쨌든 데이터 없습니다. 센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쪽은 아마 다음 또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도 조정 잘 받고 이제 턴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LS 그룹이 한화의 뒤를 이을 게 LS가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이런 느낌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해요. 네. LS도 근데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잖아요. 이미. 한화 옵션도 저렇게 올랐는데 비중 좀 줄여보자 그랬더니 네. 거기서 주변 자리에서 50% 올라가 버려요. 네. 아, LS도 그런 좀 LS 쪽을 좀 예. 살펴보자. 진한 그 한화의 느낌이 난다. 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도 같이 전력 설비 전선 쪽들도 턴할 수 있겠다. 라는 쪽 보게 되면 다음 섹터 쪽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건설 기계는 재건 쪽으로 묶이긴 하는데 재건 말고 다른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요?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건설 기계 쪽이 북미 쪽에서 쇼티지예요. 이것도 아, 쇼티지네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제대로 원자 자격들을 막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CATL 같은 경우 지난 실적 발표 때 보게 되면은 가격 올리면서 나오는 현상까지 나오는데 제대로 이제 공급에 비해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쪽들은 한국일 텐데 이것도 하나 중요한 거는 관세가 좀 아직 안 정해졌죠. 그렇네요. 그것까지 확인되게 되면 아마 북미 쇼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쪽들은 또 건설 기계도 된다라는 쪽에서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정리 한번 해주세요, 대표님. 네. 조선방산 많이 왔잖아요. 네. 그 다음 턴은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하드웨어 쪽, HBM 쪽도 다시 보자. 예, 두 번째로는 전선 전력 설비. 예, 그리고 또 건설 기계는 지금 오늘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들은 잘 보자. 그리고 뭐 관세 관련된 쪽에서 뭐 소비재 쪽이나 어떤 아니면 엔터 쪽이나 이런 거는 그냥 꾸준히 봐야 될 쪽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어떤 선호 쪽으로 이제 무게를 어디에 포트에 실느냐라는 쪽들은 여전히 이쪽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전에 HBM이나 전력 설비나 이쪽이 더 상승 여력이 더 크게 열려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방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지금 흐뭇하시겠지만
또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또 다른 업종으로 가서 또 거기서 상승을 맛보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다음 턴을 지금 생각하시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어느 정도 좀 해법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안 잘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푸틴 1시간 반 통화, 러우 전쟁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시나리오 대두, 건설기계 섹터 급등세, 특징주 대동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상황을 보니까요. 정말 역시 어떻게든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뭐 지금 나토에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리고 히토류를 그만큼 내주고 자기 땅을 내주면서까지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미국한테 땅하고 히토류를 엄청나게 내줘야 되는 건데 그게 피해라면 피해지만 러시아한테 침략 당하는 것보단 나니까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거기서 우리가 히토류 있는 그 지역에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방어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도리가 없죠. 러시아한테 땅을 뺏기기보다는 차라리 거기서 미군이 주둔을 하던 미국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던 그냥 미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치질 못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뾰족한 수가 없긴 하지만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킬 때 지켜야 된다. 예전에 그 핵을 내줄 때 그 핵 개발을 못했던 것이 지금의 이런 한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 사이에서 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나선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입는 것들을 뭐 받아들이는 뭐 트럼프가 뭐 내놓으라고 하면 또 국방비를 뭐 올려라고 하면 또 올려야 될 것이고 내줄 건 내주고 우리가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은 막 아예 막 남의 나라 무슨 덴마크 보고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하죠. 가자 지구가 우리가 갖는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보고 히토류 있는 땅 내놓으라고 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내줄 건 내주면서 취할 건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다우랑 S&P 500이 짝꿍이 마이너스였고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짝꿍이 플러스였습니다. 매일 보니까 완연하죠. 저렇게 짝꿍대로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확실히 나타나죠. 어제도 짝꿍끼리 따로 나타났잖아요. 경향이. 그러니까 이 특징이 다른 겁니다. 다우 S&P 500이랑 나스닥 필반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저랑 경향성이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우는 조금씩 처지고 있고 어저께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성 그것 때문에 일단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장 막판에는 정말 귀신같이 그렇죠? 귀신같이 종가를 끌어올려서 21선에 딱 맞춰놓았어요. 신기하죠? 여기 장중에 빠졌던 거랑 여기에 목을 딱 올려놓은 모습이죠. 맞춰놨습니다. 일단 뒤로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장중에 빠지던 거 싹 다 끌어올려가지고 종가는 21선에 거의 딱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그렇죠? 일단 장중 복원력을 지금 나스닥도 보여준 상태고요. 나스닥은 그래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S&P 500도 마찬가지죠. 장중에 빠졌던 거 결국에 막판에 다 끌어올려 놨어요. 그러니까 CPI가 초반에 발표가 돼서 물가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막 금리 뭐 인상 얘기까지 설까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가 쭉 끌어올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간 흐름은 일중 흐름은 비슷하죠. 쭉 끌어올렸기 때문에 시가보다 종가가 상당히 높아서 봉으로는 일단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물론 이동평균선 밑에 깔려 있어서 저항이 많긴 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입니다. 야, 독일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세죠. 독일은 SA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시가총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 위에는 뭐 알리안츠도 있었고 보험그룹, 메르세데스 벤츠, 그다음에 뭐 저기 다임러 이런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독일은 독야청청이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유가가 빠졌더니 브라질 바로 급락하죠. 브라질, 인도는 시가총액 상위 보여드렸죠. 화학 정유 기업이 꽉 잡고 있죠, 위를. 역시 그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어제 급락을 했잖아요. 유가가 또 급락을 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수요에 대한 문제도 발생됐고 공급에 대한 문제도 발생돼 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돼버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수요견인도 지금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보고 서로의 GDP가 깎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제 살을 깎아먹으면서도 남의 살을 더 깎아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유가는 오를 요인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견인의 원인도 없어져 버리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 브라질이나 인도는 지금 유가에 기반을 둔 화학정유 회사가 시가총액 상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이거 월봉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브라질, 인도 월봉으로 보잖아요. 계단식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고공권에 있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는 것 같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급락을 했죠. 유가 정유 회사가 또 얘네도 1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정말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진짜로. 뒤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아쉬울 건 없어요. 브라질, 인도. 자, 상해 심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상해가 지금 60일선 뚫었거든요. 상해는 술 주식이 1위잖아요. 술 주식이. 그렇죠? 술 주식이 잘 된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잘 60일선 돌파하고 더 가고 있죠. 이것도 CATL이 1위고 뒤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CATL 점유율이 더 올랐잖아요. 중국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 점유율을 깎였죠. 지금 닉케이입니다. 닉케이 일단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갭상승하면서. 지금 21선 위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이 밑바닥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모든 이동평균선이 자기 밑바닥에 있어야 저항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거죠. 이게 지지죠. 그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모습이 좀 괜찮아졌어요. 닉케이보다 대만은 한 단계 이미 올라와 있었고, 그렇죠? 21선 위에 있었죠.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째.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 드디어 121선을 뚫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갭상승으로 오늘 출발해서 뚫어냈습니다. 이거 지키면 아주 의미가 깊죠. 지금 한 단계씩 뚫어 나가고 있잖아요. 완전 역배열이었죠.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5, 10, 20, 60, 120. 완전 이동평균선이 완전 역배열인 상태에서 지금 하나둘씩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50, 20 돌파하고 여기 60 돌파한 다음에 이 마지막 이제 120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드디어 일봉상에서는 상당히 시원한 모습이 됐다. 이제 긍정적인 지금 모습입니다. 이 갭이 이제 2, 3일 동안 안 깨져야겠죠.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로의 어떤 슈팅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지금 일단 위치는 마련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120에서 먼저 돌파했었죠. 그렇죠? 한 5일 전에 미리 돌파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서 일단 놀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코스피가 121선을 돌파하고 강하자 코스닥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 코스피랑 코스닥은 약간 아주 강한 날은 빼고는 약간 상성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로 몰리면 이제 중소형주가 죽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지금 뭐 그건 없어졌어요. 지금 뭐 환율 뭐 요즘에 갑자기 또 안 나오죠. 원래 그래요. 이 뭐 레거시 미디어나 유튜브 같은 신흥 미디어 똑같은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주장하는 뭐 방송을 하여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렇죠? 한 이때 많이 나왔죠. 이때 1487원 할 때 1,500원 뭐 이업설 나오면서 무슨 달러의 강달러 시대에 무슨 여파해가지고 주식시장 폭락론 막 이때 그거 하면은 잘 나와요. 지금은 잘 안 나오죠. 그게 지금은 약간 한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잘 안 나오고 지금 방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그 폭락론 이거는 조금 들어갔어요. 보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 보이스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표현해야지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또 이게 만약 1370원 가잖아요. 그 조금 했던 목소리가 다시 보이스 커집니다. 그건 특성, 언론의 특성이에요.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특성을 감안하셔가지고 거기 휘둘리지 말자 이거죠. 휘둘리지 말자. 그렇죠? 이게 또 원달러율이 꺾여서 막 저희 되면은 좋은 얘기만 퍽퍽 커지고 좋은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나쁜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게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가느냐에 그게 언론이 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대로 비치게 돼서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현상이. 뒤로 가겠습니다. 휘둘리지 말고 본질만 보세요. 본질만. 자, 이 지금 유가는 다시 급락했죠. 지금 유가는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요. 지금 건덕지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1960억 지금 팔고 있는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수급은 좋지 않은데, 그쵸? 수급은 좋지 않은데, 보면 2천억 원 가까이 판 게 지금 시간상으로 상당히 빠르거든요. 어저께 3,700억 샀는데 벌써 절반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수급은 좋지 않은데, 뭐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 흐름이죠, 지금 오늘. 뒤로 가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힘이. 자, 테슬라가 일단 많이 올랐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엘론 머스크가 자꾸 정치 쪽에 있느라고 신경을 못 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주가이 제약회사네요. 제약회사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은 10시가 넘어야 돼서 캡처를 안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마트 특징 중 하나 보겠습니다. 자, 월마트 또 신고가 가는데 대단하네요. 지금 $100 돌파됐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월마트가 점유율 확대에 성공했다고 트루이스트 자료가 나왔고 신용카드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월마트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0.5% 상향 조정했네요. 그리고 이 목표 주가도 $111로 또 올렸네요. 아, 이건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서 뭐 CPI 때문에 걱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걸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가된 제품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월마트의 충성 고객들은 월마트를 안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물가 상승이 지금 뭐 조류독감 때문에 달걀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그거를 너무 휘둘렀다 얘기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전반적으로 다 퍼진다고 했을 때도 달걀 가격 무슨 뭐 원재료 밀가루 가격 뭐 팜유 가격 다 올랐는데 월마트에 있는 식품을 사는 거를 소비자들이 줄이지 않으면 얘네들은 마진이 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 물가 가격 상승을 전가시켜서 소비자한테 전가시켜가지고 팔아도 안 죽는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월마트 코스트코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는 일단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귀주모테주 강세에 나타나니까 바로 상해 증시 강세 나타나죠. 자, 닝더스타이도 21선에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CATL 점유율이 지금 뭐 이 뉴스도 나왔죠. 지금 중국 상하이 시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 상하이 그리고 ESS 전지 이거 다 CATL이기 때문에 향이기 때문에 CATL만 득보는 거예요. 지난해 지금 그 종합도 우리나라 3사 점유율을 지금 CATL이랑 BRD가 다 상당폭 가져가면서 1위를 공고히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테슬라 테마주라고 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심천의 CATL, 그 다음에 강봉리튬그룹. 이게 리튬 만드는 회사입니다. 리튬 2차 전지니까 이게 원재료 만드는 회사고 보교 유리 회사 심천 그리고 삼화 이렇게 4개 종목 심천의 4개 종목이 테슬라 테마주로 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일단 갭 상승을 했죠. 21선을 뚫지 못했지만 갭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은 좋고 아직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상성 관계죠. 전기차가 나쁘고 캐즘에 빠져가지고 급락할 때는 도요타가 갔다가 이제 전기차가 조금 살아나니까 다시 하이브리드카 위주로 하는 도요타가 조금 21선에서 꺾여 내려갔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TSMC는 뭐 21선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의 특징입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인데 시총 10연에 되는 그룹이죠. 가끔 뭐 미즈호 증권에서 뭐가 나왔니 그겁니다. 그 미즈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증권, 뭐 대우증권 이 정도 되겠죠. 자, 지금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도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12월 달부터 꾸준히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죠. 지금 4,300엔입니다. 이 절대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높네요. 그래서 미즈호 은행, 미즈호 증권, 미즈호 신탁은행 등을 산하에 둔 금융 지주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금융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일본 주식이 좋은지 저것도 좋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롯데케미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럼 과연 롯데케미칼만의 위기인가? 그래서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에 해운주랑 화학주가 많이 있거든요. 대만에서 가장 큰 화학회사 포모사 석유화학 주가 보세요. 이거는 긴 거를 보려고 월봉을 해놨어요. 특별히. 월봉을 했는데 폭포수처럼 내려오죠. 롯데케미칼 차트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롯데케미칼만의 문제도 있겠지만 롯데케미칼만의 문제도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얘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플라스틱 원료 화학섬유류의 제조 및 판매회사. 주요 제품은 PVC, 폴리염화비닐. 우리 바로 샤시에 쓰이는 거 아니에요? 합성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아크릴 가성소다. 롯데케미칼하고 포트폴리오 거의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지금 석유화학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브라질, 인도 증시가 좋지 않은 거랑 또 연관성이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유가 급락과 그렇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오늘 건설기계 섹터입니다. 자, 건설기계 섹터 전진건설 로봇부터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켓, 대창단조, 해인수산유업 이게 코스닥이고요. 나머지는 다 코스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지금 대동금속이 있죠. 대동금속. 근데 대동금속이 옛날에 대동공업의 그 자회사들, 대동기어, 대동금속, 대동 이런 걸로 지금 여러 개를 분류돼서 상장되어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대동금속이 아니라 대동기어를 보겠어요. 대동기어가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거의 상한가에 육박합니다. 자, 예전에 대동공업이었다가 이름이 좀 촌스러우니까 공업이 들어가면 촌스럽잖아요. 물론 리노공업도 촌스러운데 잘 가잖아요. 원래 이런 촌스러운 이름 가진 게 끈덕지게 잘 가긴 해요. 근데 대동공업이 공업 잘 떼고 대동으로 갔잖아요. 여기 대동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1월 16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동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수출 본격 개시. 그러니까 지금 건설기계 쪽이 오늘 가는데 대동은 농기계죠. 대동공업 옛날에 대동공업 시절부터 농기계를 주로 가잖아요. 이항기 트랙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 넓은 들판이 있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싹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료랑 농기계가 아주 필요하다고요. 건설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동이 1월 달부터 우크라이나의 트랙터 수출 본격 개시. 직접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대동기어는 거기서 기어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번 달에만 무려 78.20. 이번 달 2월 달이 반도 안 갔어요. 벌써 8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기계 쪽도 가지만 결국 유럽의 들판이 망가졌기 때문에 농기계도 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 대장은 대동그룹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대동그룹 급등으로 대동 단결.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인기가 요즘에 수그러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그 현상이 이어질까요? 이어진다면 문제인데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게 수익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 또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호감도가 확실히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조금 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사실 올 1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부진한데 글로벌리하게 보게 되면은 YOY로 한 18% 정도 성장을 했어요. 예, 1년 사이에. 예, 그러니까 유럽도 한 20% 이상, 네네네. 그다음에 북미 지역도 한 2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낮아졌죠. 중국은 이미 뭐 침투율이 워낙 높으니까 한 12% 정도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계들이 한 50% 성장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지금 전기차 판매가 예, 부진하죠. 그런데 유독 사실 이 그 테슬라의 어떤 판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작년에 이어서 올 1월까지는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기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EV Politics Project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뭐 여론조사들을 갖다가 실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이렇게 대충 보게 되면은 저게 결과예요. 예, 네. 이게 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약간 좀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이제 그림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원 사이에서의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네.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전기차를 갖다가 아주 좋아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 그 지지자층에서는 이게 40%에 육박해요. 네. 반대로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혐오 정서, 그러니까 전기차는 좀 안 좋아한다. 예, 예. 이렇게 대답한 측면은 저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공화당원들이 한 48%,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예. 반면에 민주당 강원 같은 경우에는 13%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 중간에 회생맥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그런 대로 선택할 수도 있어. 이런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이걸 그림을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과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 확연하게 그렇네요.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가장 선호하지 않는 어떤 브랜드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느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빨간색이 공화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기차를 갖다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48%는 공화당 지지층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층에서 한 가지 또 유의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시아계의 브랜드를 갖다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 양반들이. 아시아 거요? 예, 아시아 예. 거를. 근데 민주당은 또 확실히 달라요. 민주당이 좀 선호하지 않는 거는 미국 브랜드를 오히려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은 파란색 15%.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15%는 아시아 브랜드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과 이 민주당 사이에서는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좋아하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전고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들어가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 아, 이 선호도도 이렇게 예, 조사가 되는군요. 예, 테슬라 선호도는 당연히 공화당 측에서 압도적이겠죠. 이 그림에는 일자로 없는데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신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럴 비선호가 수밖에 굉장히 없을 높습니다.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를 일단 보자고. 일론 머스크를 보게 되면 트럼프 지지자층에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74%가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리스 지지층, 민주당 쪽이겠죠. 이쪽에서는 76%가 일론 머스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예, 이유가 있을 이것도 것 어떻게 보게 같고. 되면은 예. 양극단으로 명확히 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은 그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 성별.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떤 차를 운행 중인가 이거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들을 갖다가 아까 말한 EV 프로젝트에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색 같은 경우가 그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녹색은 좀 좋아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선호하지 않는 층이 높은 거, 빨간색이 높은 그래프를 보이는 거는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첫 번째. 그다음에 현재 EV 차를 갖다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EV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죠. 전기차를 일론 갖고 머스크를 있는, 갖다가 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또 앞으로 맨 끝에 보시면은 앞으로 EV를 살 수도 있어, 전기차를 살 수 있다라고 응답한 측에서도 역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비선호하는 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잠재적 고객사. 네, 성인들. 잠재적 고객층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 현재 EV를 운전하고 있는 쪽이라든지 예. 여성들한테서 인기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인기가 높은 층은 남성들. 그다음에 그 가스차,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갖다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계층.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조사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도 한번 곁들여서 보니까 예. 확실히 좀 흥미롭네요. 네네네. 그럼 여기에서 투자 전략도 좀 갈릴 것 같고 과연 네네.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층은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예.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민주당 선호도 변화를 갖다가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 빨간색이 민주당원 중에서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비선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2023년 11월까지는 46%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12월 말이잖아요. 11월. 예. 이쪽에서는 76%로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갖다가 지지했던 사람들이 선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 그러니까 한 11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예.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EV를 이제 앞으로 살 것인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사는 층 그러면은 그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그 민주당 쪽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쪽에서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EV를 갖다가 살 것을 고려하겠네라는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의 78%는 앞으로도 살 거다. 강력하게 살 거다 27%. 예. 그다음에 살 수도 있다고 51%인데 반면에 공화당 쪽에서는 이 비율이 확 줄어요. 한 56%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한 거고요. 가령 뭐 지금 전기차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령 뭐 충전소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다든지 하게 되면 살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50몇 %였죠? 예. 56% 정도에 불과한 거로 조사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조사 결과를 봤지만은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EV 선호층, 우호층에서는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테슬라의 인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네. 그것도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그 전개 진출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완전히 명확하게 한 이후부터 도지팀.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인기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V 혁명의 어떤 선두주자라고도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예. 미국에서 제일 큰 EV 제조업체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EV 혁명의 어떤 아버지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 성향, 어떤 지금 보이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극우적인 행동들, 아니면 정치에 너무 깊숙하게 발을 디디고 있다는 어떤 느낌들 자체가 이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층 측에서 그 테슬라의 인기, 일론 머스크의 인기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 기존의 전기차를 샀던 사람들,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 사실은 그 진보적인 중도층, 진보적이면서도 약간 중도에서 약간 진보적인 층들,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의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적어도 이번 조사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계층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충성 고객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예. 확실히 테슬라한테는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네네네. 앞서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1월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의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작년부터 어떤 테슬라의 어떤 둔화 양상이 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에서는 2024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한 11.5%, 6% 정도 감소를 했어요. 네. 중국 시장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테슬라의 글로벌 매출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약 한 11.6% 정도로 11.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13%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작년까지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놓고 보자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테슬라의 인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 북미 지역을 놓고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YOY로 한 25.3% 성장을 했어요. 23년도에 25% 성장을 했으니까 뭐 약간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장률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둔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이 둔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한 4만 대 정도가 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만 대 정도가 덜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4천 대 정도가 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의 어떤 둔화 현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이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독일은 유럽 전체 시장에서 놓고 보면 자동차가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탑 시장이죠. 탑 시장이죠. 예. 거기서 사실은 YOY로 자그마치 60%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대 시장에서 단 1277대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독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YOY로 63%가 감소를 했고요. 너무 떨어졌네요. 네, 영국에서는 EV가 시장 전체 21%로 증가를 했지만 영국 시장에서 8%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럼 스페인에서는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스페인. 예, 스페인에서 75%가 감소를 했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인기가 떨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테슬라의 인기 자체가 예.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띄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특히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테슬라의 그 지금 EV 라인업 자체가 좀 상당히 구식이죠. 모델 자체가. 특히 21년 같은, 특히 유럽에서는 그게 더합니다. 21년도에 모델 Y가 출시된 이후에 신차가 유럽 시장에서는 거의 출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사이버 트럭도 유럽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차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뭐 테슬라의 어떤 전략이기도 한데, 테슬라는 이제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소품점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급격하게 페이스리프트를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취하지는 않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율을 갖다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빈자리를 갖다가 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본물처럼 특히 전기차를 갖다가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EV3의 판매가 엄청나요. 이게 유럽 시장에서 네덜란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한 달에만 사실은 이게 거의 뭐 한 4,100대 정도가 팔렸고요. 네. 스페인 시장에서도 1등을 했어요. 영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연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신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뭘 거냐면은 유럽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평판이 급락하고 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가령 뭐 일론 머스크가 독일의 어떤 나치를 갖다 옹호하는 극우 정당 AFD에 대한 어떤 지지 발언들을 갖다가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약간 제스처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연설하다가.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들, 네. 그 어떻게 관세를 낼 수 있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압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린란드에 대한 뭐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일론 머스크와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호감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평판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게 테슬라에 대한 어떤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기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있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네. 가령 뭐 캐나다 같은 데서도 나 미국산 안 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은 지금 이제 기존에 테슬라 차들을 갖다가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에서 이게 스티커도 팔린다라고 그래요. 스티커요? 예, 나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 아, 자기 차량에다 붙여놓은 테슬라 차량에다가. 왜 그러냐면 테슬라 차를 갖다 몰고 다니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어요라는 스티커를 자체가 뭐 일단 북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자체 아니면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발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테슬라가 영위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게 뭐 우주항공도 있고 인공지능도 있고 그 휴머노이드 그렇죠. 로봇도 있고 예, 한데 예. 이것들에 이제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테슬라의 어떤 본업은 아직은 전기차에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정치 개입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행동들 자체가 사실은 EV를 갖다가 굉장히 선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계층들에서 그 인기 자체를 갖다가 갉아먹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게 적어도 북미 시장이든 아니면 유럽에서든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고 있다. 그것이 작년에 어떤 테슬라의 부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 특히 유럽에서의 어떤 인기 급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앞에서 설명한 그 여론조사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은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예, 일론 예. 머스크도 이제 극우 그 부분인데 네네. 예, 어쨌든 정치적인 색깔을 그 확연히 나타나게 되면 친구도 있지만 확실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호감으로 또 예.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예, 거고 예. EV를 지금 사는 층들은 명확하잖아요. 비교적 예. 중도에서 약간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고학력의 그렇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주요 타겟인데 이쪽 주요 어떤 타겟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인기 자체가 약간씩 그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유럽이라든지 선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는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머스크 CEO가 딴 데 정신 팔려서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이 터졌다라는 게 한마디로 다 축약할 수 있네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테슬라 주가 흐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빨리 이걸 살리려면 이미지 반전 시도 노력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의미 있는 흥미로운 그런 분석 결과로 대담을 풀어주셨는데 아주 잘 들었고요.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할 이슈 중에 하나 대담한 대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전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좋게 분위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뭐 잭팟이 터지듯이 일제히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기승전 결국에는 하나로 돌아오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 방산, 우주의 기운이 터진 한화. 야, 이러다가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때 트럼프 2기의 최대 수혜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한화가 될 것이다. 땡땡그룹이다. 이렇게 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드렸는데 사실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 정답이죠. 제가 자랑하려고 이거 캡처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2기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나그룹일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정리를 쫙 해드렸습니다. 뭐 물론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걸렸지만 결국에는 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그룹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그룹주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새해만 들어서도 지금 56%가 시총이 증가했는데 하나그룹주 전체입니다. 하나그룹주가 새해 들어서만 해도 한 24조 원 정도 시총이 증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총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을 제치고 두세 단계 올라오면서 지금 6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복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삼성그룹의 1위고요. 그다음에 SK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HD 현대그룹 이 5위가 요 위에가 있는데 자, HD 현대그룹까지 제칠 수 있을까요? 근데 HD 현대그룹은 하나그룹이랑 좀 겹치잖아요. 조선도 겹치고 HD 현대그룹도 요즘 좋습니다. 전력 설비 이쪽으로도 좋다 보니까 쉽게 추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른 속도로 5위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하나그룹주입니다. 자, 이러면서 왜 그런가? 어제 하나 지주사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시스템, 하나 우선주까지 계속해서 다상승 탄력을 보이는데 자, 이게 어느 하나의 원인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작년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방산의 실적이 워낙 좋았고 올해 또 보니까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작년에 하나그룹에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필리조선소를 왜 인수하지? 라는 의문부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지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픽을 해줬죠. 조선과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구나. 라고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조선을 픽했더니 미군 해군 함정 그리고 MRO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일 것이다, 하나그룹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고요. 여기에다가 방산과 해군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시스템 이런 걸 방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 시스템도 연관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시스템이 방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와 관련된 산업도 합니다. 우주 시스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주 산업까지 기대가 되고 여기에다가 지난주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을 지분을 매입을 하면서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나오션을 비롯한 방산 우주 전체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떤 한 그룹의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엮이면서 산업이 엮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주가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화의 김트리오, 한화의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 업종을 딱딱 나눠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일단 방산과 항공, 에너지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둘째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김동선 셋째 아들입니다. 김동선 셋째 아들은 유통과 로봇, 반도체까지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준비하다가 이게 한 번으로는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를 차례차례 준비를 해보고 삼남이 각각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김동선 셋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아워홈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워홈을 인수를 해서 이렇게 식품 사업과 그리고 로봇도 함께 하나 로보틱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음식과 로봇과 이런 유통을 함께 총괄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가 또 인천에다가 테마파크도 개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러니까 사업이 정말 방대하고 여러 사업에서 좋은 호재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김승현 회장 아래서 이렇게 새 아들이 사업을 잘 펼치고 있는 것도 하나그룹에게는 좋은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농담식으로 하나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가 딱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 이글스, 하나 야구가 올해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전에 하나생명 볼파크라고 해서 새로운 야구 구장을 지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좋고 거기 수영장도 있대요. 수영하면서 야구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과연 하나 다 올라가는데 하나 이글스도 올해 주가가 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가 오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화색이 돌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도 오늘 들어오면서 괜찮네요. 네. 자,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어떻게 나올지 대비는 해야겠지만 이런 시장의 분위기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